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주제를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시점인가? 물음표. 왜냐하면 저도 명확한 답을 아직 내리기에는 공부 중이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건 각 국가 또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관리하는지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구조 또는 경제구조,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예전와는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보하고 있었고 그 기능이 지금 왜 와서 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는지를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나 자산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재로서의 기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요소라는 건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위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무언가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작물 키우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죠. 논과 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또 뭔가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 1950년대, 60년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활용해서 빨리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는 다름 아닌 바로 부동산이었죠.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뭐 여타 할 자원도 없는 나라다, 뭐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그리고 그 인적 자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타 생산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생산 요소 중에 하나,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반도라는 영토가 있기 때문에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영토, 즉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발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게 땅을 누군가의 완벽한 개인 사적 소유물로 귀결시키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땅은 네 거니까 이 땅을 네가 어떻게 하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렴 하는 형태로 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실제 이런 전략을 많이 추구해서 부강한 나라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렇게 영토가 광활한 나라들은 대부분 땅에 대해서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서의 권한을 그 여타 국가보다도 훨씬 더 공고히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예전 영화인데요, 저도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Far and Away라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탐 크루즈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오자마자 어딘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에서 깃발 하나를 들고 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딱 뛰어요. 뛰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구획이 정해진 곳에다가 그 깃발을 딱 꽂으면 그 땅은 개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미국 이민사 초창기에 있었던 땅을 불화하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이민 온 개인들에게 이 땅은 이제 네 거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대륙의 그 광활한 영토를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해서 생산 요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제 당신 것이니 그 땅 안에 금광이 있는지, 그 땅에서 뭘 경작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아니면 그 땅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뭔가 물건을 생산할지 당신이 제일 그 땅에 대해서 잘 알 사람이 될 테니 당신이 결정해서 사용하면 국가는 그걸 철저히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라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온 겁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개척 정신이 발현되고 다양한 땅을 바탕으로 한 여러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일궈보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이 땅 아래 온천이 있대, 광천수가 있대. 이렇게 땅 밑에서부터 위에서 그리고 땅 옆에까지 하나하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부동산을 생산 요소로 보면서 경제적 부강을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뒤부터 땅이라는 것이 이처럼 유용한 생산 수단이고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60년대 50년대 생산 요소로 규정됐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 뒤부터요, 부동산은 불패 신화라든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유용한 결과가 나와 라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선입견인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인식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75.1%까지 올라가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생산 요소로 이용해서 크게 부강해졌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 나라들의 자산에서, 개인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요, 먼저 호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정책을 추구했는데 60.4%고요.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개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3%입니다. 그러면 그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은 이렇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우리보다 더 작은데 우리가 더 높아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옆으로 더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 땅을 내가 다시 추가적으로 사와서 부동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겠다, 이런 맥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이용하지 않는 유휴지, 맹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다시 사용만 해도 되는 거지, 굳이 남이 다 점유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땅을 지금 활용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더 드릴 테니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나 미국은 점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산적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이나 기타 특허라든가 이런 IP 등의 부가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형태로 귀결됐는데,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경제활동의 범주나 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경제활동도 어떤 공간 베이스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남은 공간이라곤 남이 이미 소유한 부동산을 내가 다시 사오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자꾸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와 같은 일들이 여태까지 일어났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투자나 자산으로서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무엇보다 경제활동의 중요한 맥락으로서 작용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제 내가 특정 경제활동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니 나는 지금 당장 그 부동산이 필요 없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자산가치 목적으로 부동산을 미리 사놓는 게 좋겠다라는 인식마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땅 투자 또는 건물 투자, 투기라고도 부르죠. 바로 땅이나 이 건물 등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왕성하게 활용할 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놓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단이 새로 조성되었을 때, 아니면 국가에서 일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주는 지역이 생겼을 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 공장과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목적성보다도 훨씬 더 땅을 크게 사놓거나 훨씬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향후 회사가 점점 커지고 그 업종이 점점 발달해서 그쪽 지역까지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갑자기 그 땅을 또 추가적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 또는 공장을 증설할 목적으로 미리 사두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회사들을 다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분명 이런 일들을 몇 번 해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면 결국 이 산업단지의 평당 가격이 몇 배씩 뛰어. 그래서 미리 사놔. 그리고 나서 그 공장 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도 그걸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인식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됐고요. 바로 이렇게 부동산이 투자와 자산으로서의 기능까지 얹어지다 보니까 생산 요소로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 사람과 투자와 자산으로서 이걸 미리 사놓은 사람,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또 생산 요소로 부동산을 필요로 하겠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많이 뛰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점점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요. 2026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즉, 생산 요소를 왕성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전 사회적인 인구 구조, 니즈 또는 사회 구조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렇게 산업용 목적으로 또 상업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의 가격 또는 토지 용지의 가격들이 급격히 떨어질 위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투자와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이 부동산 분야에서 점점 희석돼 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일부 산업용지나 상업용지의 투자나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퇴색되기 때문에 급격히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기능 중에 하나인 소비재로서의 기능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기능은 뭘로 설명드리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했다가 국립공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립공원은 사실 무언가를 새로이 생산하는 그런 부동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도 더더욱 아니죠. 그러면 국립공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혜택만 주는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에 트레킹을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또는 국립공원의 근처에서 풍광을 멀리서 쳐다보거나 가까이서 쳐다봐도 그것으로 인해 많은 힐링이 되고 그렇죠. 바로 국립공원이라는 일종의 부동산은 아름다운 경관, 공기 정화 기능, 환경 보호 기능 등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비할 때처럼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기능만 담보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국립공원인데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소비재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는 국립공원, 이거를 자꾸 더욱더 줄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요소로 활용할 부동산이 점점 부족해져서 지금 땅값이 뜁니다. 공장 부지가 뛰어요 하니까 멀쩡한 산을 헐고 산업용지로 바뀌고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으로 조성해버려서 소비재로서만 활용하는 야산, 뒷산, 앞산 이런 것들을 자꾸 훼손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산업용지로서의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은 고민들이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점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향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의 어떤 토지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의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프라인에 대한 부지의 확보와 이용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는 경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넓은 땅 분양도 다 안 됐는데 산업용지를 다시 옛날처럼 갯벌로 바꾸거나 아니면 야산이나 텃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들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역시 내부에서도, 이 광역시도 지금은 다 도시지만 예전에는 그 시 안에 분명 뭔가 갈대밭도 있었었고요, 개천도 흘렀었고요, 나무들이 즐비한 숲이 있었던 조그마한 야산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헐어서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그냥 도시형 공원으로 조성했던 게 지금까지의 전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정호 TV에서도 제가 몇 번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광역시의 빈집 비율도 거의 10%에 육박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에 육박한 빈집을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많은 인구 유입 정책을 해봤지만 좀처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거기에 쓰레기가 투척되거나 아니면 창문 하나만 깨져도 아주 흉물스럽게 아주 폐허처럼 금방 변합니다. 그리고 쥐떼나 아니면 벌레떼들이 창궐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처럼 빈집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전체적인 정주 여건을 훼손하는 것으로 진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빈집이 일정 부분 이상 비율이 높아진 지역은 반드시 이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 빈집촌을 다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다시 아파트를 개발한다? 이미 빈집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 도시에서 그걸 다시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원래 그 빈집터가 있었던 그곳이 원래는 뭐였지? 하고 들춰봤더니 옛날엔 산이었거나, 알고 봤더니 그 밑이 개천이 흘렀는데 복개한 거예요 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러면 그것을 다시 개천으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갈대밭으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그냥 산으로 돌려놓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부동산의 기능들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과거에는 어느 기능에 초점이 맞춰서 정부의 정책과 우리들의 돈의 흐름이 좌지우지 됐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다시 활용하고 좀 더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서서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4년 앞뒀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점점 더 급속히 전개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묵직하고, 그래서 가장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묵직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10년, 15년 뒤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큰 가치적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어서요. 많은 분들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새로운 가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과 서서히 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저도 요즘 많은 해외 출장도 다녀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장 다녀온 뒤에 또 이런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꼭 어떤 경제 트렌드 이슈가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내용들도 간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